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게 뭐였었냐면 조금 더 시간을 줄게. 더 얘기를 해. 오케이. 1차 시험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어려워서 고생을 했지만 교수의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 잘못 냈어. 그렇게 어렵게 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이 평균 29점으로 제일 높아요. 평균이 15점이에요. 전체 1100명의 평균이 15점이에요. 표준 편차가 13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의 1시그마를 벗어나요. 1시그마를 벗어났다는 건 어떤 얘기죠? 1시그마 안에 67%가 있는 건가? 70%인가? 70%인가? 그러면 나머지 30%가 양쪽에 있다는 거죠. 근데 바텀 테일이 아니라 어퍼 테일에 있으니까 상위 15%에 있긴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의 경쟁 대상은 전체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교양물리 주임을 맡으신 분이 되게 지난 학기에도 여러분들이 겪었겠지만 되게 첫 시험이 학생들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해서 좀 어렵게 냈다가 점점 그래서 이번 첫 시험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안 좋으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2차, 3차를 틀림없이 점점 쉬워질 테니까 그걸 좀 더 잘 보고, 되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령을 가르쳐주면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연습에 치중을 하면 돼요. 연습으로 결판이 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봤었냐면, 일렉트릭 차지가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움직이면, 더군다나 마그네틱 필드의 수직으로 움직이면, 이거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으로 힘을 받아서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과 같은 어떤 소스에서 전하가 플러스 Q인 입자를 어떻게 했나? 여기서 소스에서 나오는데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이렇게 걸어주면, 요 사이가 진공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는 일렉트릭 차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얻죠. 왜냐하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전기장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힘을 가속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면은 특정한 속도로 오게 되죠. 얼만큼 속도로 오게 되나? 여기서 받는 한 일이 얼마냐면, 일이 얼만가? 전하 곱하기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죠. 왜냐하면 가는 동안 한 일이니까 2.dl이 V 곱하기 Q니까 Q 곱하기 V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운동 에너지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온 데서부터 얼만큼 떨어진 데서 이 입자가 도달하겠느냐? 물론 마그네틱 필드는 요 안에만 있고,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안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길이 x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물론 질량을 m이라고 이 입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사이에 에너지가 Q 곱하기 V고, 이게 들어올 때 틀림없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들어와서 V는 2배의 QV 나누기 M 스퀘어 루트의 속도로 들어올 테고, 들어오면 이 안에서는 V 크로스 B, 이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오는 동을 하죠. 그래서 받는 힘이 Q V B가 R분의 MV 제곱, 뭐냐면 센트리페탈 포스랑 같다고 놓으면 양쪽에서 V는 없어지고 R은 MV 나누기 QB M QB 스퀘어 루트 M인데 우리 요 안에 M이랑
Q는 안에 있으니까 2배 mv 나누기 q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x는 그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들어오는 입자의 질량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하는 건, 스펙트로미터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분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스펙트럼을 본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퍼져 있는가를 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원소들은 우리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자 번호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원자량이 다른 원소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원자 핵에서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도 양성자 하나 있으면 우리 보통 수소, 양성자에 중성자 하나 있는 원자 핵에 전자가 드는 게 소위 이중수소, 중성자가 2개보다 3중수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걸 우리가 동위원소, 아이소톱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런 게 일반적으로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이 안정된, 자연계에서 안정된 게 제일 많이 있겠지만 일부분이 동위원소가 있는데 아이소토프가 있으면 질량이 다르죠. 그 질량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 질량이 큰 게 더 멀리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특별한 아이소토프의 특별한 한계만 원하면 다음 같은 걸 돌린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질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궤도가 다르다는 걸 이용해서 우리 다음 같은 걸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전하를 띤 입자를 가속을 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조금 아까 매스 스펙트로미터에서도 봤겠지만 양쪽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줘서, 혹은 다시 말하면 일렉트릭 포텐셜을 걸어주면 우리 그 안에서 한쪽에서 전하를 띤 물체를 가속시키면 그 안에서 뭐냐면 Q 곱하기 V만큼의 에너지를 얻죠. 근데 이거를 그럼 에너지를 점점 더 크게 얻고 싶으면, 이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전하를 띤 입자의 에너지를 크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려면 점점 이 길이를 길게 만들거나 이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해서는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입자를 가속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리니어 액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우리 그거보다 좀 더 큰 에너지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가속 장치를 이용하는데,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마그네틱 필드랑 일렉트릭 필드를 둘 다 같이 이용해서 가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그네틱 필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항상 움직이는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그네틱 포스는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포스에 의해서 가속되면 방향은 바뀌지만 에너지가 증가하진 않죠.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원통으로 보이지만 이 가운데 이게 컨덕터예요. 컨덕터로 된 속이 빈 통이라고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게 마치 D자형으로, 반원이 D자형으로 생겨서 두 개의 D를 붙여놨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붙여놓고 요 양쪽 끝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걸어줘요. 일렉트릭 포텐셜을 걸어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차지면 일렉트릭 포텐셜이 다음과 같이 걸려있으면 여기서 어떤 속도로 이렇게 오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면 V 크로스 B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다시 원운동을 할 테고, 여기서는 속도의 크기에는 변화가 없이 원운동을 해서 여기 나와서 요때 뭐냐면 Q 곱하기 V의 가속도를 가지고 가죠. Q 곱하기 V의 가속도를 가지고 가면 앞에서 본 것처럼 M 곱하기 V는 QBR이니까 QB는 똑같고 M도 똑같으면 V가 커지면 R이 커지죠. 원운동하는 반지름이 커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원운동하는 반지름이 커져서 다시 오면, 여기서는 여기가 포텐셜이 높았고 낮았으면 여기서는 가속이 됐지만 여기서는 감속이 되죠. 에너지를 잃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요. 다시 또 에너지를 얻어서 이런 운동만 반복해서 한쪽으로 이동을 하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한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에너지를 딱 얻어서
더 큰 걸로 돌고 여기 오는 순간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싹 바꿔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가속을 하죠. 그럼 에너지가 이제 2배가 됐죠. 그럼 2배가 되면 반지름은 2배가 되죠. 여기까지 와서 여기 오는 순간 또 요 두 개의 극을 또 딱 바꿔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럼 또 가속이 되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해서 점점 가속이 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한쪽으로만 걸어주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하면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전하를 띤 입자를 점점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쪽으로 원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바깥으로 나가서 충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프리퀀시가 이게 점점 반지름이 커지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항상 우리 프리퀀시를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기본적인 힘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Q 수직으로 들어오면 R분의 mv 제곱이고, 그래서 V는 하나씩 없어지고 R은 QB분의 V가 되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파이 r 나누기 v 혹은 반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한 바퀴 돌면 또 가속이 돼서 달라질지 모르지만, 근데 r과 b는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 걸리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다음 같은 걸 보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기다 2파이를 곱해주고 2파이 m 나누기 큐브이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려고 그러면 원래 요렇게 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서 에너지가 커져서 R이 커지면 V도 커지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으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거를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바꿔주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가는 길이는 다르더라도 속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서부터 반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디서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이게 바로 진동수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으니까 F는 어떻게 쓸 수 있나? QB 나누기 2파m. 이게 지금 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여기까지 올 동안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몇 번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한 번 바꿨다가 다시 바꿔야죠. 여기 한 바퀴 돌 때 한 번 바꾸면 돼요. 바꿨다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되죠. 갔다 오는 게 한 번 돌아오는 거니까 이 프리퀀시가 오실레이션 프리퀀시가 바로 입자가 회전하는 프리퀀시랑 같게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그 프리퀀시를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가속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프리퀀시를 우리가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건 이 가속기 장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새로운 거 뭐냐면 다음과 같이 도선이 있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 중에 일부에다가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가 물론 나오는 요 부분에 균일한 나오는 자기장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면은 흐르지 않으면 힘을 받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힘을 받아서 한쪽으로 휘게 되는데 우리 그거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 하는 걸 보면 우리 요거 도선을 확대해서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 필드가 균일하게 나오고 요 안에
다음 움직이는 거. 물론 이 안에 사실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가 움직여서 흐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포지티브 차지가 움직인다고 하면 이렇게 흐르는 포지티브 차지가 흐르는 방향이지만 전자인 경우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드리프트 필로시티로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뭐 어떻게 해서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받는 힘은 V 크로스 B면 이쪽 방향이지만 전자의 전화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쪽으로 힘을 받죠. 혹은 플러스 전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전화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V 크로스 B는 이거 받는 힘도 역시 마찬가지 다 힘의 방향이 똑같죠. 플러스 전화라든 마이너스 전화라든 힘의 방향은 똑같은데 그래서 뭐냐면 이 길이 L 안에 있는 흘러가는 전하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시간 t 동안에 물론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그렇지만 t 동안에 전하가 움직여간 양 우리 그 양을 Q라고 하면 Q는 스테디하게 흐르면 IT로 쓸 수 있고 T는 드리프트 필로시티 VD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길이 L을 VD로 나누는 양이 되죠. 그다음에 받는 힘은 그 안에 있는 전자가 받는 마그네틱 포스는 Q, VD, B, sin phi. sin phi는 VD와 B가 이루는 각도인데 이 경우에는 90도니까 1이고 그래서 뭐냐면 Q 대신에 IL over VD 그 다음에 VDB VD가 캔슬이 돼서 I 곱하기 L 곱하기 B 아주 간단한 형태가 나오죠. 우리 그래서 그거를 벡터로 쓰면 이건 크기를 본 거고 벡터를 보면 우리 IL 크로스 B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L과 B의 사이 각도를 phi라 그러면 ILB sin phi인데 여기서 L 벡터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죠. L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도선의 길이가 L 그럼 길이가 L이고 크기가 L이고 방향은 벡터의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정의해요. 그러면 우리 벡터로 IL 크로스 B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이 이게 L, B, L 크로스 B가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도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L 벡터라는 걸 정의하기 어렵죠. 도선이 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잘게 잘라서 잘린 부분이 직선이 될 때까지 자른 다음에 직선처럼 보일 때까지 자른 다음에 그 길이를 DL이라고 하면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DF, B, I, DL 크로스 B로 해서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돼요. 물론 더할 때는 벡터라는 걸 생각해야 되니까 조심해서 그 방향을 생각해서 더해줘야 되죠.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전류가 흐르려면 바깥에 어떻게 배터리랑 연결돼서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그거는 무시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성분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 B 안에 길이 L인 다음과 같은 도선 그 다음에 반지름 R인 반원형 도선 다음과 같은 도선이 있을 때 우리 도선이 자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이 얼마냐? 이게 받는 힘, 이게 받는 힘 더하면 되죠. 세 개를 더하면 되죠. 직선인 도선이 받는 힘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I, L 크로스 B 아래 방향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F1과 F3는 I, L, B 우리 이쪽 방향을 Z 방향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Z 방향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여기에 받는 힘은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잘게 자르면 어떻게 자르냐면 세타인 곳에 여기가 D 세타인 이 부분을 DL이라고 하면 DL 크로스 B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우리 여태까지 한 대칭성을 잘 생각해 보면 요
수직선을 중심으로 요거의 대칭인 곳은 DL 요렇게 힘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여기서는 언제든지 힘이 중심을 향해서 작용할 거예요. 왜냐면 접선 방향이 수직인 방향이니까 항상 어디서나 접선 방향이 수직이면 중심을 향하겠죠. 여기랑 또 반대 있는 거랑 또 수직축에 대해서 이 수직축에 대해서 반대 있는 거랑 더하면 수평성분은 항상 상쇄가 되죠. 그게 모든 요 쌍에 대한 요 점들에 대해서 수평성분은 전부 상쇄가 되죠. 수직성분만 구하면 돼요. 수직성분이 세타, 요게 세타일 때 df 요게 세타면 요게 세타일 테니까 요게 세타 사인 세타 df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죠. df 사인 세타 일단은 df가 얼마인가? df가 역시 L과 B는 수직이니까 그냥 I, B, DL,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더해주면 되죠. 어떻게 더해주냐면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F2는 우리 F2의 방향은 알아요. 방향은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으로 되는 거죠. 다 더하는데 I, B는 좋은데 DL은 R, D 세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R 사인 테타 D 테타 이걸 하면 사인 테타 적분하면 얼마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코사인 테타인가?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파이 0 집어넣으면 2예요. 그래서 2배 IBR. 그래서 힘의 크기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니까 I, B 2배 L 플러스 R 마이너스 C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여기 2배는 F1과 F3를 더해야 돼서 그렇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도선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그게 그거의 대칭 중에 요 축에 대해서 마음대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 놨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는데 우리 그냥 보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거를 적당한 각도로 이렇게 돌려서 세워져 있다고 칩시다. 뭐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게 돌아서 세워져 있는 거를 이 세워져 있는 판이 세워져 있는 판을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이렇게 돌려서 보면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죠. 여기서 본 거예요. N극에 딱 앉아서 본 거예요. N극 가운데 앉아서 딱 보면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고 다음과 같은 도선이 있죠. 물론 이렇게 똑바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돼 있는 경우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이 안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힘을 받죠. 요거 받는 힘 I, L 크로스 B I, L 크로스 B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고 이건 전류가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고 이쪽으로 힘을 받고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러면 다 합하면 0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면으로 딱 있을 때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돌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돌면 받는 힘은 이거랑은 항상 상쇄가 되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이 힘, F1과 F3의 작용선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죠.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한쪽은 나오는 거,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우리 이 힘은 서로 상쇄가 되지만 이 힘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상쇄가 되지 않고, 물론 크기는 상쇄가 되지만 작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판을 돌리려고 하는 토크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토크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떻게 계산할까? 저기 나와 있는 양들을 보려면 우리 이제 봐야죠. 우리 여러 군데로 돌려서 봤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요 받는 힘 요거를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 지금 이게 마그네틱 필드고,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는 요 자석을 보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세타가 어떻게 세타를 할까? 요 면에 수직인 거, 요 회로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 정할 수 있어요. 수직인 벡터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데, 방향은 우리 어떻게 정하냐면 오른손 법칙을 써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을 감았을 때, 내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 면의 노멀 벡터 n으로 정하자 이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 방향이 n 벡터죠. 여기서도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3차원을 2차원으로 그리면 어쨌든 이렇게 도는 경우 n 벡터가 있으면 그 노멀 벡터랑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F2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 F2는 뭐 어쨌든 F2는 I, L, B, L 크로스 B인데, L과 B 사이의 각도는, L과 B 사이의 각도가 어떻게 되나? L이 이 방향이고 B가 이 방향이니까 요 사이의 각도는 요거네. 그게 바로 90도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I, B, B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 서로 이것과 이건 서로 상쇄가 되는 걸 알았고, 문제는 요 힘과 요 힘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지만 작용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요 하나가 받는 토크는, 하나가 주는 토크는, 토크가 어떻게 되죠? R 크로스 F죠. 여기서 작용하니까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전체가 B라고 하면 R 크로스 F면 요 사이 각도는 요거랑 같네. 요게 세타죠. 그래서 R 크로스 F, R이 2분의 B, F는 지금 뭐냐면, 길이를 내가,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그런데, 길이를 내가 막 아무거나 얘기해서 그런데, 길이가 뭐냐면 요게 B고 요게 A예요. 그럼 F1이 받는 힘이, 크기는 I, A, B 사인 세타 I, A, B가 될 테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I, A, B 에다가 R 사인 테타.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가 받는 토크고, 크기는 요거는 돌리는 방향이 똑같죠. 이것도 R 크로스 F니까 같은 방향인데 크기도 같아서 2배를 해주고, 그래서 보면 I, A, B, B 사인 테타예요. 근데 우리 도선을 한 번 감았으면 그렇고 여러 번 감을 수도 있죠. 코일을 만들면. 그래서 우리 N번 감았을 때, N번 감은 전류를 흐르는 코일이 안에 있으면 받는 토크는, 하나가 한 도선이 받는 토크에 N배를 해주면 되죠. N배를 해서 N배 타우 프라임 NIAB 사인 테타. 그래서 우리 요거를 똑같은 거를 A 곱하기 B가 요 회로의 넓이니까 넓이를 A라고 하면 NIBA B 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요거는 요 양 곱하기 사인 테타죠. 사인 테타가 나오면 우리 어떤 양의 벡터 프로덕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토크죠.
토크니까 벡터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n 곱하기 i, 저 도선의 전류가 i 흐르고 n번 감았을 때 i 곱하기 n 곱하기 그 도선의 고리가 만드는 면적 a, 그거를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크기로 결정을 하고, 방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잡았을 때 가리키는 방향 수직이 된 거를 a라고 정하면 타우는 mu 크로스 b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게 틀림없이 a일 테니까 mu 크로스 b면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가는 방향이 제대로 돼 있죠. 방향도 제대로 돼 있고 크기도 제대로 주는 타우는 mu 크로스 b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에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을 때 일렉트릭 다이폴이 그것도 역시 회전을 하는 토크를 봤는데, 그 토크는 어떻게 주어졌었죠? P 크로스 E로 주어졌었죠. P 대신에 mu, E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토크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그 두 개를 서로 연관을 지으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크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고, 토크는 mu 크로스 b, 타워가 mu 크로스 b면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마그네틱 포텐셜 에너지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p 크로스 e일 때 마이너스 p 닷 e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mu 닷 b로 주어져요. 우리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 포텐셜 에너지도 우리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인 경우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홀 이펙트. 이 홀은 스펠링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홀이면 구멍일 텐데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존스 홉킨스의 대학원생으로 있던 사람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실험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전류가 흐르는 방향,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포지티브 차지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했었죠. 전자처럼 네거티브 차지가 흐르는 거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었죠. 그러면 실제로 흐르는 전류가 흐를 때 움직이는 입자들의 전하가 일렉트릭 차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실험이 있냐? 여태까지 우리 구별할 수 없다 그랬죠. 구별할 수 있는 실험이 있냐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면 구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음 같은 실험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구리 도선이 아니라 구리판에다가, 구리판을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에다가 넣어요.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요. 여태까지는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가거나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가거나 똑같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도선이 아니라 판이니까 양쪽 끝에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를 잴 수 있어요. 왜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를 잴 수 있냐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면, 전자처럼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면 전류가 I만큼 흐른다 그러면 틀림없이 마이너스 전하가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이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갈 텐데, 이쪽으로 가지고 가면 당연히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일렉트릭 차지가 움직이니까 마그네틱 포스를 받는데, V 크로스 B 이쪽 방향이지만 네거티브 차지면 방향이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가요.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가면 양쪽에 포텐셜 디퍼런스가 생기죠. 이쪽에 마이너스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작용하면 전자가 받는, 네거티브 차지가 받는 힘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그네틱 포스랑 일렉트릭 포스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약간 이쪽으로 마이너스 전하가 치우쳐서 일렉트릭 포스도 생기고 마그네틱 포스도 생기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스테디 스테이트로 전류가 흐르겠죠. 보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전하면 이쪽이 더
네거티브 차지가 있고 이쪽에 포지티브 차지가 있을 테니까 포텐셜 디퍼런스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겠죠. 그죠? 이게 네거티브 차지인 경우예요. 포지티브 차지인 경우에는 전류 방향으로 흐르죠. 그럼 V 크로스 B를 하면 V 크로스 B를 하면 이쪽으로 힘을 받죠. 마그네틱 포스의 방향은 똑같죠. 이쪽은 당연히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많아지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생기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모여서 일렉트릭 포스랑 마그네틱 포스가 균형을 이루면서 가죠. 역시 똑같은 관계를 이루면서 가는데 이때는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이 여기가 높죠. 그죠? 여기서는 뭐 네거티브 차질 때는 이쪽이 높죠. 포지티브 차질 때는 이쪽이 높죠. 똑같은데.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구리판에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구리판 양쪽 끝에 일렉트릭 포텐셜 차이를 잰 다음에 두 개의 부호를 봐서 이 실제로 흐르는 전하가 포지티브 차지냐 네거티브 차지냐 하는 걸 알아낸 거죠. 네거티브 차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게 바로 이 홀 이펙트예요. 물론 이게 거의 100년 전의 일이지만 최근에 한 30년 전부터 새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홀 이펙트에서 생기는 여기서 생기는 이제 소위 퀀텀 이펙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학기 말에 모던 피직스를 얘기할 때 우리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우리 지금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포텐셜 디퍼런스는 요 사이에 걸리는 게 일렉트릭 필드가 E라고 하고 요 길이가 D라고 하면 E 곱하기 D일 테고 그러면 평형을 이퀄리브리움일 때는 E 곱하기 E가 E 곱하기 VD 곱하기 B 일렉트릭 포스랑 마그네틱 포스가 같은 경우고 그래서 뭐냐면 드리프트 빌러시티는 양쪽에서 E를 B로 나눈 양이죠. 근데 드리프트 빌러시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J가 NE 곱하기 VD였고 요거는 I 나누기 A로 하면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양을 집어넣으면 우리 위식에서 E는 VDB인데 E는 여기서 본 것처럼 D분의 V로 쓸 수 있고 VD는 I, B, N, E, A로 쓸 수 있으니까 N에 관해서 풀면 N이 올라가면 E, A 어떻게 되는 거야? EA, B분의 IB 뭐가 빠졌네? D가 빠졌네. 근데 D를 A가 뭐냐면 A라는 건 뭐냐면 요거를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면적이 있겠죠. 요 안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그럼 A는 요게 A고 이 길이가 D고 그러면 요 두께를 L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IB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게 N은 D를 A로 나눈 양이 L이니까 이렇게 주어지니까 I, B, B, L, E로 쓸 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양은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이에요. 전류, 마그네틱 필드, 일렉트릭 포텐셜, 두께, 일렉트릭 차지는 뭐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뭐 N이 뭐죠? 단위 부피당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의 개수예요.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예요. 미시적인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우리 홀 이펙트는 정말로 전류가 흐를 때 움직이는 전하의 차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도 있지만 정량적으로는 미시적인 양, 원자적인 수준에서 단위 부피당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가 몇 개인가 하는 거를 거시적인 양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우리 그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27장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문제를 풀면 돼요. 문제는 몇 개 간단한 걸 풀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용수철 상수는 K예요. 그 다음에 여기 B, 균일한 유니폼한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늘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M을 잡아서 늘어났을 텐데, 이 늘어난 걸 전류를 흘러서 늘어나지 않는 원래의 길이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얼만큼의 전류를 어느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되겠냐는 게 문제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럼 먼저 봅시다. 용수철 상수가 K라고 했으니까. 그때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하면 받는 힘이 mg니까 mg가 kx니까 2배의 kx겠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는 2k분의 mg예요. 혹은 2kx, 그러니까 이게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류를 흘려서 줄일 이걸 다시 올리려고 하려면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죠. 이쪽으로 힘을 받으려면 IL 크로스 B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L 크로스 B면 이렇게 맞죠.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다 이거예요. 얼만큼으로? ILB가 요거랑 같아지면 되죠. 그죠? 그래서 mg,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오른쪽으로 흘려보내면 용수철이 늘어났던 게 다시 원래 길이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도선에 여기 G라고 쓴 건 갈바노미터라 그래서 아주 미세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암페어미터예요. 전류계예요. 여기다가 마찰 없이 미끄러질 수 있는 질량 M짜리 도선을 다음과 같이 감아놓고 여기다 전류를 흘렀어요. 전류를 흐른 다음에 T만큼 지난 다음에 속도가 얼마냐? 시간 T만큼 지난 다음에 우리 그거를 보려면 우리 당연히 받는 힘 I, L, 크로스 B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얼만큼으로 힘을 받냐면 힘은 I, D, B 서로 수직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이게 질량 M짜리가 A로 가니까 A가 M분의 IdB,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속도는 당연히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 문제를 도선에 받는 힘을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문제를 조금 복잡하게 풀면 다음과 같이 길이가 L 인 물체, 여기다가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아래에서 위로 있는데 여기 다음과 같은 비타 세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도선에 감겨있는 거는 뭐냐면 요 감겨있는 도선이 비타가 평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모먼트, 전류가 I가 흐른다면 마그네틱 모먼트가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굴러 내려오죠. 마찰이 있어요. 굴러 내려와요. 굴러 내려오는데 여기 전류가 흘러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뭐냐면 이게 전류가 흐르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고,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토크가 생기니까 회전을 시킬 텐데, 토크가 생겨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 이렇게 정지하게 되려면 여기 흐르는 전류를 얼만큼 흘려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어느 방향으로. 그래서 보면 이 단면적을 A라고 하면 우선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크기는 이게 자꾸 이래. 다이폴 모먼트의 크기는 n번 감았다 그러면 NIA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옆에서 보면 받는 힘을 봐야죠. 그죠? 물체가 받는 힘은 중력, 수직항력, 마찰력이죠. 그죠? 이거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그러면 요 질량 중심으로 보면, 질량 중심에서 보면 중력에 의한 토크는 없고, 이것도 중심을 지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요거에 의해서만 토크가 생기네. 그래서 생기는 토크가 있는데, 토크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전류가 흘러서 정지하게 만들려면 이게 주는 토크,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토크 대신에 올라가려는 토크를 줘야 되겠죠. 자, 올라가려는 토크를 주려면 뮤 크로스 B가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B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돈다 그러면 뮤가 있으면 이렇게 돌아야 되겠네. 그래야지 뮤 크로스 B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I는 틀림없이 이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다는 걸 알죠. 자, 이제 그러면 받는 힘은 토크가 어떻게 받냐 하면 이 전체가 요걸 중심으로 질량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리는 게 뮤 크로스 B인데, 뮤 크로스 B의 크기는 얼마인가? 요것과 요거의 사이각인데 그게 바로 세타가 될 테니까 뮤 B 사인 세타. 오케이, 이거 알았어요. 정지에 있으려면 평행 조건이 뭐죠? 모든 받는 힘이 0이고 토크가 0이면 되죠. 모든 받는 힘, 우선 전류가 흘러서 주는 거는 토크밖에 없으니까 받는 힘에서는 우리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고, 틀림없이 요거의 수직 성분이랑 수평 성분으로 나눴을 때 요 수직 성분이, 면의 수직인 성분이 수직 항력이랑 상쇄가 될 테고, 마찰력은 이게 얼마야? 이게 세타인가? 이게 세타인가? 이게 세타면? 당연히 90 세타. 이게 세타. 그렇죠? 그건가? 그러면 이게 mg 사인 세타. 토크는, 요걸 중심으로 한 토크는, 수직 항력에 의한 토크는 0이고 중력에 요거에 의해서만 토크가 생기니까 토크가 어떻게 되나? R 크로스 F,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R 크로스 F, R과 F는 항상 수직이고, 이게 뭐냐면 반대 방향은 뮤 B 사인 테타, 뮤 B 사인 테타면 N I A 사인 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A가 요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A는 2배 RL이네. 그러면 NI 2배 RL 사인 테타. 그럼 이게 얼마인가? F는 똑같은 거죠. F는 R로 나눠주면 2배 NI L 사인 세타. 그래서 요거랑 여기 같은 거죠. 그러면 2배 NIL은 mg, 따라서 I는 2배 NL분의 앙금 흘리면 되죠. 오케이, 다음과 같이 우리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 있죠. 우리 지난번에 아까는 우리 사각형인 경우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꺾어서 요거에 수직으로 만든 다음에 I
이렇게 흐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물체의 마그네틱, 틀림없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겠죠.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면이 되는 걸로 나눠요. 근데 이게 평면이 나누면 이 점선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 평면과 이 두 개의 평면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일로 전류가 안 흐르잖아. 그러면 A, B, C, D인 경우에는 이렇게 도선이 두 개가 겹쳐 있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흐른다,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요건 이렇게 흐르는 전류에 의한 고리, 요거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에 의한 고리로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요거는 이쪽으로 간 거 이쪽으로 간 거 합한 거 0이니까 없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 경우는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IL 크로스, 도는 방향이면 틀림없이 이렇게 내려오는 뮤1, 요거는 이렇게 도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뮤2, 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n은 1, i죠. i 곱하기 요 면적을 a1, a2라고 하면 이 길이만 주어지면 다 알죠. 그러면 전체 뮤는 i a1 마이너스 c 더하기 i a2 y 방향이니까 y 방향.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걸 응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것도 잘게 자른 다음에 요 각각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면 요 이웃한 요 서로 만드는 안쪽에 있는 경계면들은 전부 다 아래에서 흐르는 거랑 위에서 흐르는 거랑 상쇄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선 I로 흐르는 거는 요 각각을 흐르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전부 다 합한 거라고 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을 더해서 맨 바깥에만 이렇게 흐르는 거랑 같을 테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볼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 다음과 같은 파이프에서 전자를 쏟아내요. 전자를 쏟아내는데 전자 앞에 판이 있어요. 일렉트론 빔 앞에 판이 있는데 이 판을 가서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오는 맥시멈 카이네틱 에너지를 K라고 하면, K라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요게 부딪히지 않으려면 여기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되죠. 이렇게 휘게하려면 마그네틱 필드를 어느 방향으로 걸어주면 되죠? V, 이쪽 방향 V 크로스 B, V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V B, B를 어느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나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나? B, 그렇지. 나오는 방향으로 해주면 B를 나오는 방향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받는 힘이 나오는 게 V 크로스 B면 이쪽 방향이지만 전자는 전하가 반대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유니폼하게 걸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세기는 그래서 이렇게 휘어서 적어도 원에 접하면 될 테니까 요거 원 운동을 할 때 여기서 나와서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 되면 될 테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면 받는 힘은 E 곱하기 V 곱하기 B가 R분의 B제곱 D분의 B제곱, 양쪽에서 B를 없애면 V를 없애면 B는 2D분의 V. B가 요거보다 크면 되죠. 근데 V는
나온 카이네틱 에너지를 아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V는 2배 K 나누기 M. 여기 M이 빠졌네. 그죠? 여기 M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M 나누기 2D V 대신에 이게 뭐야? 스퀘어 루트 2배 K 오버 M. 이걸 전부 다 안으로 집어넣으면 2배 MK 2제곱 D제곱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거 하나만 더 풀까? 이거 재밌는 문제예요. 왜 재밌는 문제냐면 다음과 같이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 안에 차지 Q, 차지 EQ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했더니 차지 Q짜리는 반지름이 R인 원을 돌고 힘을 어떻게 받죠? 플러스 차지라고 하면 V 크로스프니까 R의 방 이렇게 돌죠. 요거는 반지름이 R인 거 Q짜리는 반지름이 R인 거 EQ짜리는 반지름이 2R인 원으로 돌더라 이거예요. 이 경우 두 입자의 질량의 레이쇼는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이 운동하는 반지름이 다른데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적당히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두 입자가 전부 다 직선으로 운동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면 그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얼마냐?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받는 힘은 Q, V, B가 R분의 MV 제곱인데 양쪽에서 V를 없애면 V 제로는 M분의 B, QR이죠. 이게 똑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M1분의 B, M1분의 QR, B, M2분의 2배의 Q, 2배의 R, 4배의 QR. 그래서 M1이 올라가면 M1, M2는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직선으로 가려면 받는 힘 QVB에 비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되죠. 어느 방향으로 걸어주면 되나?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되죠.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우리 요거를 생각해보면 V는 항상 똑같으니까 Q도 없으면 되고 Q도 없으면 되고 V는 이거 바뀌었네. E는 V 곱하기 B네. V0 곱하기 B죠. 이거는 일렉트릭 차지에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반지름이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둘 다 전부 다 두 입자가 전부 다 직선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 그 안에 일렉트릭 차지가 움직일 경우 혹은 도선 일렉트릭 차지가 도선을 따라서 흐를 경우 일렉트릭 차지 혹은 그 도선이 받는 힘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러면 도대체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만드냐 이거예요.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일렉트릭 차지를 움직이면 그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걸 처음 법칙으로 만든 사람이 프랑스 사람 비오 사발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오 사발 슬로우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냐면 경험적인 규칙이에요. 여러 가지를 보고서 우리 경험에 따라서 이 규칙을 따르는, 이 규칙이 쿨럼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을 본 것과는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받는 힘은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는 차지가 받는 힘이 V고 크로스 B로 벡터 프로덕트가 있죠.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우리 그걸 어떻게 보냐면, 다음 거 비오사바르 법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데,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른다고 칩시다. 전류가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곡선으로 흐르면 우리 아까 얘기한 L 벡터를 정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잘게 자른 다음에 요 점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잘게 자른 거 중에서 요거 길이가 ds인 걸 봐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거는 거의 직선에 가까우니까 ds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여기서 또 r과 ds 벡터 방향 사이의 각도를 θ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요전까지 요 유닛 벡터를 r 벡터라고 하면, 요 ds라는 성분의 i라는 전류가 흐르는 ds라는 성분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크기는 역시 요 반지름의 제곱의 반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요 양 i ds, 그 다음에 요 각도 사인, 두 개의 각도 사인 세타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비례 상수를 복잡하게 뮤0 나누기 4파이로 썼어요. 왜? 뉴턴의 법칙처럼 그냥 G라고 쓰지 뮤0라고 쓰지 않고 뮤0 나누기 4파이라고 썼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듯이 쿨럼의 법칙에서 가우스의 법칙으로 갈 때 쿨럼의 법칙에서 굳이 4파이 엡실론 0분의 1로 쓴 것처럼 4파이분의 1이 여기서 더 있어요. 그래서 뮤0 오브 4파이, 우리 뮤0를 우리가 마그네틱 퍼미어빌리티라고 불러요. 진공의 경우 뮤0는 되게 이제 뮤0 나누기 4파이는 그렇게 복잡한 상수가 아니라 10의 7승이에요. 우리 외우고 싶죠. 4파이 곱하기 10의 7승, 단위는 보면 되죠. 이게 테슬라, 암페어, 테슬라를 암페어로 나누고, 이게 미터고 미터 제곱이니까 오면 미터가 돼서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되죠. 이게 대략 한 12 정도 되니까 1.16 곱하기 10의 6승이 되죠. 이걸 외우느니 이게 훨씬 더 쉽죠. 뮤0 오버 4파이가 10의 7승 SI 유닛에서 7승으로 되고, 사인 세타가 나왔다는 건 크기가 그렇다는 건데,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ds와 r ds 크로스 r을 했을 때 들어가는 방향, ds 크로스 r 들어가는 방향이더라 이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이고 요 사이를 θ라고 했을 때 크기와 방향을 전부 다 맞춰주는 벡터 식은 db는 뮤0 오버 4파이 i ds 크로스 r 나누기 r 3승, 여기는 r 제곱인데 여기 갑자기 r 3승이 됐네요. 여기 r 벡터라서 그래요. r 제곱이고 나머지 여기다 r 제곱을 놓고 나머지 하나를 놓으면 r분의 r 벡터가 여기 r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죠. 우리 참고로 일렉트릭 필드인 경우에는 일렉트릭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 안에 dq가 r만큼 있을 때 d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dq r 3승분의 r, 여기서 r 제곱분의 1이고 나머지 하나 r분의 r이 r 방향의 유닛 벡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아주 비슷하기도 r에 대한 디펜던스 r 제곱분의 1, 그런 건 비슷하지만 우리 방향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복잡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쿨럼의 법칙도 복잡하게 보이지만 훨씬 간단한 우리 가우스의 법칙으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비오사바르의 법칙도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어요. 우리 그렇지만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도선의 형태로 전류가 흐를 때, 물론 이게 너무 복잡하면 간단한 대칭성이 많은 형태로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어떤 점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하는 걸 볼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무한히 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예요. 무한히 긴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면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전류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흐르면 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이 방향으로 생기죠. 그걸 어떻게 알죠? 모르겠으면 우리 이제 무식하게 긴 도선을 가지고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하겠지만 우리 시간은 다 됐으니까 이 복잡한 계산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